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도 발표했는데 당선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찾은 이재명 후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꼽은 학생들의 고민은 밥값이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일부 청년층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건 2030 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 직후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남양주 등 경기 동남부권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와 서부 지역 방문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외교 안보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나 경제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는 철저히 대비하되 군사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다만 당선 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를 주제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유치해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공약 발표와 함께 GTX 관련 공약 등도 내놓으면서 지방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이틀 충청에서 현장 일정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지방시대 공약을 화두로 내걸며 전국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헌법에 아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더해 세종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해 지방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특히 산불 이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고 제가 획기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 아찔할 정도로 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거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납니다. 충청 일정 이후엔 다시 경기 남부 그리고 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지역으로 북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로 수도권에서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최대 승부처에서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GTX-A, 동탄, 안성 노선 연장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일 잘하는 김문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GTX 하는 거 아시죠? 저는 GTX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교통이 편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유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전격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말 이후 계속 현장을 누빈 김 후보는 오늘은 3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며 막판 역전극 토대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면서 정말 민주당을 맡고 싶으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원하는 단일화 조건을 물으며 연대의 손을 거듭 내밀었습니다. 양당엔 이른바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으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며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으로 이미 1차 시한을 넘긴 만큼 자세를 더 낮추는 모습인데 당 내에선 단일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부담을 주기보단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몰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목을 매어 달거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돌린 데 이어 공개적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는 고민 없고 혜택은 기득권이 누리려는 국민의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며 설령 연대가 이루어져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를 정치공학적 꼼수로 치부하며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근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적잖은 위협이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새벽 회동 때처럼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만큼 했고 이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단일화 논란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나흘 만에 다시 3차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한 뒤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순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나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말이라도 단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란 수계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후속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 법도 한 개가 아니에요. 방탄법을 5개, 6개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김 후보가 단일화 성사를 위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준석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 후보는 진보적 정치개혁 의지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 측면 지원 사격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 토론회 성적표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선친과 모친의 생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외부 행사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원을 요청해온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며 반색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면할 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습니다. 이후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할 예정인데 일정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도 중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는데 생가 방문이 이러한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은 시작일 뿐이란 건데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사면까지 시도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6.3 대선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내란 속에 멈춰서지 않도록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원을 계기로 TK 지지율이 반등하면 PK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보관인데 자칫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79.5%는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대 대선에선 71.6%, 지난해 총선은 62.8%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비화폰을 통해 은밀히 소통하면서 내란을 모의했다며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화폰이 계엄 선포를 위해 보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한 자료가 나오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시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주요 정치인들을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여기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겁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지운 건데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라면 초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며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질된 사실이 알려진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증언한 만큼 관련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증거 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또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포함해 비화폰과 업무폰 19대를 확보했습니다.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1일분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복구를 완료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만약 내란 혐의 재판부가 경찰의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해당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비춘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는데 세 사람이 해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6시쯤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으로 당시 국무회의 진행 상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세 사람을 재소환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 또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당시 상황이 초현실적이었고 비상계엄을 무시하기로 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던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대선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어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좀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 트집 잡기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화됐고 어떤 경우는 극소수이긴 해도 극우화되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이것을 두고 이제 청년을 비하한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세대 전체를 매도하거나 혹은 청년 세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이런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청년들 중에 일부가 극우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다 기억하겠지만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1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좀 충격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부고 극소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이 발언이 나왔던 그 뒤의 맥락을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취지의 그런 악성 정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청년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나눠서 갈라치는 이런 나쁜 정치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행태에 대한 성찰이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노인 폄하 발언을 하면 정치인이 큰 곤욕을 치르는데 왜 청년 세대를 섣부르게 비난했을 때는 이렇게 말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부대변인께서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가 총 1,33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구속된 사람은 총 70명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극소수 정도나 되는 겁니다. 세대를 싸잡아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을 강요하면서 이러이러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정치인이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치권이 과연 우리 청년 세대를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해 왔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 또 외교안보 정책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외교안보를 좀 우클릭으로 하면서 지금 약간의 지지율 정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파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우클릭을 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표를 얻어보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저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외교에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을 때에도 꾸준히 강조해왔던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 역시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고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신념화됐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쳤거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외교 노선에서도 분명하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의 일환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도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헌법 87조 사항에 의해서 군인은 전역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도 민간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저런 발언은 의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거나 또는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나 그런데 만약에 전자라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분이 2017년 12월에 전역을 해서 2024년 8월에 국방장관이 될 때까지 약 7년 가까이 군을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경호처장
주장 같은 걸 했지만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전자의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후자라면 더 문제가 되죠.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면은 군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조직을 장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분야가 대표적으로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 전쟁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시 존재한 나라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방과 안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김어준 대법관법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의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근데 일단 12.3 내란 이후에 사실은 군의 문민화 요구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번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 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뒤에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고, 이른바 이 군인들끼리의 일부 특수한 출신들끼리 뭉쳐서 이 계엄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장관에 대한 이 책임성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께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그리고 군정 담당은 민간인과 섞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곡해되고 왜곡돼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의 문민화 요구가 지금 뭐 선진국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커진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트집 잡아서 뭔가 특정 인사를 위한 법안 아니냐라고 또다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제가 좀 덧붙이고 가면요. 이것은 곡해나 왜곡이 아닌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일련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법률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대법관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그러면은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뜯어 고쳐 놓으면은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멘탈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전문 용어 파악하고 기존 조직에 휘둘리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다 군의 문민화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군인 출신의 국방장관으로 일관되게 기용을 해왔겠는가,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법률가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완전한 비전문가 그냥 아무 민간인이나 갖다가 이 대법관을 앉히겠다 이런 법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는 법사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비법조인, 그러니까 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도 이 대법관을 앉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조건이 좀 더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나왔던 법안에서도 이 법률과 관련된 소양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을 앉힐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분명히 그 법안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분명히 논의 과정에서 아마 구체화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덧붙이지 않겠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군 출신 인사들끼리 만들었던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군이 좌지우지되면서 군의 권력이 이상하게 쓰이는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혁적인 조치로 다른 출신의 인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여기서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군과 관련된 아무런 소양이 없거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를 앉히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인 출신만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이 이야기를 깨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아무런 무자격자에게 어떤 자리를 주겠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 대법관 100명 증원 관련된 법안, 그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은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철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가피하게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실제로 뭐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었고 네. 아마 저는 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 뭐 법조계나 법관사회의 우려가 큰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물론 지금 상황처럼 대법관들이 지금의 인원으로 지금처럼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증언의 필요성은 분명히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숫자인 100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그 취지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맥락이라던가 어떤 시기적인 문제, 선거의 한복판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이 논쟁이 불거지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네. 어떤 의도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즉각적으로 어쨌든 철회를 하라라는 지시를 선대위 차원에서 한 것은 매우 신속하고 좋은 조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법관 증원 시도는요, 명백하게 대법원에 대한 보복 그리고 대법원 장악이라고 하는 의도와 맥락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 안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요. 이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고 이 법안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5월 8일에 장경태 의원 안으로 100명 증원안, 그리고 5월 23일에는 박범계 의원 안으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죠. 뒤의 두 가지만 철회가 되고 이 김용민 의원 안은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은 지금 14명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일 때만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관 중에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12명이죠. 그런데 이걸 30명으로 늘리면은 30명 중에 18명을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보다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밀어넣은 대법관들을 그대로 임기를 유지해서 정권 이후까지 임기가 유지되면은 대법원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민주당의 수중하에 둘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법안에 부칙에 보면은 30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2년 안에 증원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뭐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뭐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 뭐 장경태 의원의 발의안, 뭐 김용민 의원의 발의안 이 법안들은 사실 당론은 일단 아닌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빠르게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 이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논란이 될 정도의 숫자도 아니고 어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왜곡과 곡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지시할 정도로 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에서도 당론 법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늘상 당론이 아니라고 그 주석을 붙여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그 개정안, 애초에 민주당 의원 170명이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서도요.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관 당사자 외에는 대체로 원하는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안은 아직도 철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자 30명이 과연 논란이 되지 않는 숫자인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대법원을 장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독립 문제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사법부의 독립 훼손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대법관의 숫자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수차례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고 그 이유는 결국 대법관 한 명 한 명에게 배당되는 그 숫자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대법관 일부 인사들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안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일부에만 어떤 특정 출신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과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증언을 하는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혹은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증언 필요성은 논의되었던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요. 일단 대법관 증언 문제는 최고법원에는 이른바 원벤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최고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평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수가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헌법재판소 9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처럼 적정한 숫자가 유지돼야지 그런 형태의 평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법원행정처장 빼면 13명이니까 거기에 적합합니다. 30명이나 100명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현저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는 상고허가제라든가 상고법원을 별도로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그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1심, 2심 판결에 그것만으로는 승복하기가 어려워서 상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대법관을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심, 2심, 일선 하급심 법원의 판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가 훨씬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 이 논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후보들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직접 거북섬을 찾아가서 실태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거북섬에 관해서 이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시설을 유치했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거북섬의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가슴 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으로서 방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데가 최근 5년간 매출이 8,800억 원인데 그중에 한 8천억 원 가까이가 용지 매출 그리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 분양 같은 부동산 매출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도 과연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거북섬 사업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추진이 됐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웨이브파크를 유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유치한 것처럼 어떤 공격이 계속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이제 그런 SNS를 쓰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와 그러니까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과 네. 거북섬을 유치했다라는 그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신 어떤 본인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가 유치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던 거고요.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뭐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였고요.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국정과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게 2018년이거든요. 근데 2016년만 보더라도 이미 거북섬 내에 상업용지 분양까지 끝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미 이제 분양까지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거북섬 유치의 실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뭐 2013년에 시흥시가 거북섬의 요트마리나 항만을 추진했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고요. 2017년에 뭐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서 해양 레저 복합단지 시설 개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도 남경필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거북섬 사업 자체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빌미 자체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북섬 실패의 어떤 결과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거북섬 사업에 어떤 존재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거기 가서 자랑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교묘하게 발언의 취지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공세를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의 험지 중에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그동안 이제 유세를 이제 독자적으로 다니셨잖아요. 네. 독자적으로 다니시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굉장히 비판하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친윤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근데 뭐 깜짝 등장해서 유세를 도우신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가슴을 쓸어내릴 일일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된다라든지 친윤 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유세를 같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봉합이 되었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한동훈 전 후보가 저렇게 김문수 후보와 한자리에 올라서 유세를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네. 그런 것이 민주주의자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한 뒤에 일절 선거운동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과 어제 함께 연단에 오른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각인 효과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동훈 전 후보가 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일방적으로 예찬하기만 하진 않았죠. 저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이행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친윤 구태 정치 청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면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만났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부 공개 활동을 할 적에 반드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거라는 걸 모르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는 결국에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단결해서 단합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함의가 담긴 행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네. 김문수 후보가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도 했고 예방하고 충청도로 오는 과정에서 옥천에 있는 그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단일화 2차 골든타임 시한이 내일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건을 제시해달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다라면서 여전히 단호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 0%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정치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단호한 데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지지율 추이도 분명히 봤을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될 정치적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끝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목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원오브 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해왔던 입장을 견제해왔던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떤
어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후보직 빼고 다 줄 테니까 들어와라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 그것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과 매일경제에서 이제 조사한 부분인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이재명 44.9%고요. 김문수 후보가 35.9%, 이준석 후보가 9.6%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더욱 간절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네. 저는 단일화가 무조건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포기한다든가 하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또 개혁신당이 지금 자력으로 1등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국민들의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단일화가 결렬된다면은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비판을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문장은요. 모두 과거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202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대상만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으로 바꾼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단일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맞서는 것보다는 1대1로 맞서는 것이 2대1로 맞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에게 마치 애걸복걸 하듯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밀실에서의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까지 단일화를 하려는 태도는 그것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감동을 드려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이준석 후보가 2022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위치에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네. 단일화에 대해서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큰 집에 돌아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를 봤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가 11.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 기간마다 수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격차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그 여론조사가 있고 두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이 투표 날로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결집해야 된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아마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낙관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한 표 한 표를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고요.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김혜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지난 7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에 농지 3천여 제곱미터를 취득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 앞서 시민단체는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려한 경관의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금강산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에서 등재 권고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북한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문기구에서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됩니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 여부도 판단하게 될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등재가 확정되면 금강산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 2013년 개성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평가와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4년 만인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기구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하면서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산과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자문위 측은 금강산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탁월하게 어우러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 도화동 도화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0대 A씨가 몰던 SUV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 석 대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카페에서 흉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손님들과 카페 직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손님과 직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갈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최종 교섭에 나섭니다. 사용자 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노조와 자율교섭을 진행하되 내실 있는 교섭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조합은 지난 주말에도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등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업조합이 통상임금 포기를 전제로 한 임금체계 변경을 요구하며 협상을 회피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첫 차를 기점으로 서울과 부산, 창원, 울산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고 29일엔 전남과 광주 버스도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장성 진급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삼점검입니다. 호국과 번영, 통일의 가치를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아 수여해 왔는데 대통령이 공석이 된 후 삼점검을 지하주차장에서 지급하려다 재검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자루 끝엔 태극 문양,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인
봉황과 무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길이 1m인 흑색 바탕의 이 칼은 첫 장군 반열에 오른 군 준장, 이른바 원스타에게 수여되어 온 삼정검입니다. 과거 대장 진급자만 청와대로 초청해 주던 것을 7년 전부턴 준장 진급자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해왔습니다. 육해 공군이 하나가 돼 호국과 통일, 번영이라는 삼정의 가치를 반드시 달성하라는 의미와 함께 책임과 명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삼정검이 최근 한 군 행사장 건물 주차장에서 수여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하반기 준장 진급자 70여 명에게 국방 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삼정검을 받아가라는 공문을 내린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되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징성 때문에 대행이 지급하기엔 애매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여러 의미가 담긴 삼정검을 보급품 나눠주듯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수여를 중단하고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수여해 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국방부가 적절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정검 수여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릅니다. 과거 1979년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처음으로 이를 수여하는 전통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군은 삼정검 수여 자체를 중단할지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 비상계엄으로 대내외적인 위기와 국민적 피해가 잇따른 점을 고려했을 때 삼정검 전통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 측은 어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의 육산의 존치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측 문의에 육사 내에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등 다른 4명의 독립운동가 흉상과 함께 육사 충무관 앞에 설치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육사는 2023년 8월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허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달 들어 소비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추경안 국회 통과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 또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으로 지난달에 93.8보다 8포인트가 상승한 101.8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영향에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도 3포인트가 오른 11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기 상황과 전망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낸 지수로 100 이상이면 낙관적, 그 이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은 야간 시간대에도 큰 변화 없이 횡보 움직임을 보이며 1,370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달러 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5.10원 내린 1,370.5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보다는 6.1원이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도 99선을 오가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올해의 단어가 불확실성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계는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 6월 1일부터 갑자기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7월 9일로 날짜를 이틀 만에 변경했습니다. July 9th would be the date. That was the date she requested. Could we move it from June 1st to July 9th? And I agreed to do that. 트럼프의 변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해외 생산 아이폰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도 매우 좋았다는 트럼프의 장담과 달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거부해 합의는 불발됐고 뉴욕 유가는 널뛰기를 거듭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세계 경제계는 피로감에 빠졌습니다. This year's word would be uncertainty, right? Right now, all of us are uncertain about the economy. 관세 전쟁 이후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 472조 원인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은 40%에 이르는 미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신 유럽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최대의 자산 운용사 아문디도 기후 정책 후퇴 등을 고려해 고객들이 미국 시장을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투자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투표 용지를 최대한 많이 접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SNS를 중심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가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 SNS에서 빠르게 나돌았는데요.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모두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내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게 증명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 전 신분 확인을 할 때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지만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그러니까 만년 도장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선거법상 무효표가 됩니다. 도장뿐 아니라 투표지에 식별 표식을 남기게 되면 역시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돼 무효 처리되죠. 투표지를 최대한 많이 접으라는 설도 있습니다. 투표지가 구겨지면 자동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미 모든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친 뒤에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접든 어차피 사람이 다시 확인하니까 이런 행위는 무의미한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이 접어서 투표지가 심하게 훼손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투표를 한 뒤 그걸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 유효표 확인을 받으라는 말도 도는데요. 이렇게 해야 가짜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투표한 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순간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무효표 처리가 되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 나섭니다. 정치를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후보들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토론회 주제는 정치 분야로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정치 개혁,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노릴 막바지 승부처로 평가되는데요. 이에 따라 후보들도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토론회 올인을 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전 중앙당사에서 공약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발표한 뒤 곧장 토론 준비에 매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 일정만 소화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정책협약식 등에 참석합니다. 네, 각 후보들 토론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방어전에 주력하면서 정치개혁과 개헌, 또 외교와 안보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네거티브가 일관되게 나와 안타깝다며 마지막 토론은 대한민국 위기를 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예고한 대로 거북섬 등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은 2위 후보라면 자신의 정책을 소상히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약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일반 휴대전화라면 초기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격으로 누가 이 정보를 삭제했는지 드러난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누가 삭제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 비화폰 정보라는 것이 결국 서버라는 정보 저장고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저장고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정도로 어떤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것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도로 그 해당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장원 전 1차장, 김봉식 서울정창청장에 대해서 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을 삭제하였는지 원격으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휴대폰 초기화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했는지 좀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이 주목받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날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날이란 말이죠. 자, 경질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이런 비화폰의 증거인멸 시도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12월 6일 이 비화폰 관련 서버가 삭제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요. 본격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곡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인원들에 대해서 싹 다 잡아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수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어떤 수사의 방향이 내란죄로서 좀 굳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된 날이 바로 12월 6일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다라고 보여지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봉식 조지호 청장이라던가 경찰 지휘부의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수사의 급물살을 탄 날이 바로 이 12월 6일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한 것과 이 12월 6일이란 이 날짜 어떤 연관 관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이런 것들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삭제 주체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삭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비화폰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 전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암호를 푸는 것이 가능을 한 것인지 어떤 내용 정도가 담겨 있는지 과연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경호처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인지 경호처 역시도 누군가의 어떤 지휘를 받아 삭제한 것인지 이런 부분 수사력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이런 부분이 바로 확인이 가능할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사가 해당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증거 인멸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를 어떤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내가 지금 저지른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면 이 부분은 지금 처벌이 가능하고 별도로 기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서 추가적인 기소 내지는 증거인멸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면은 다시 구속영장 발부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예. 현재로서는 누가 이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그런 단계까지 모두 넘어서야지만 구속이 추가적으로 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비화폰 서버 삭제 주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도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데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러 혐의들이 추가 기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경호처에서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추가 기소 등이 가능하고 이 추가 기소가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도 가능은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 추가적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5차 공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비화폰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검찰도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서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먼저 이것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여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이 이 산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재외 투표소로 20만 5천 재외 국민들을 이끌었습니다. 79.5% 역대 최고로 축적된 분노한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선거까지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잠재적 내란 세력이 다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권력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사직생의 절박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 투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때도 증가했던 커피숍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분기당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수는 박살이 났고 1분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나 줄어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의학 용어로 코드 블루의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김문수로 이어지는 극우 내란 세력 연대가 IMF와 코로나보다 더한 국난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아무 죄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경제 살릴 유능한 국민 후보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3년 만에 도정 만족도 1위,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었습니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 성장률은 9.6%였고 전국 평균의 2배였습니다. 경기지역 화폐 2조 유통으로 소상공인 매출 최대 10%를 상승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는 후보 역시 이재명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제일 먼저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해외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역시 유능한 경제 후보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서부터 학생 운동하다가 김문수 후보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는 삶의 전반부 20년은 볼셰비키로 살았고 후반부 30년은 파시스트로 산 사람입니다. 이분은 볼셰비키 선동가 레닌이나 나치 선전상인 괴벨스를 존경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흑색 선전이고 눈만 뜨면 거짓 선동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정직은 가면일 뿐이고 도덕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단 하루 한 시각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입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후보고 부적격자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모럴 해저드 얼마나 심각한지 내로남불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친중이라고 비난해 왔는데요. 2009년 초 도지사 시절에 쌍용차 기술 유출 의혹을 받은 중국인 피의자를 출국 금지 해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당사자는 중국으로 도피에 성공했는데요. 김 후보가 책임지겠다, 보증서겠다고 한 말과 달리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기술 유출의 결과 쌍용차는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7월 김 후보는 쌍용차 사태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출장을 빙자해서 외유를 떠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친중인지 김문수 후보가 친중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문수 후보는 자금성, 경산공원, 북해공원 같은 북경의 온갖 관광지를 다 설려사와 손잡고 돌아다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 외유 놀이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절대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윤석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혼란,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투표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경제 살릴 유능한 국민 후보, 일 잘하는 이재명, 세 표가 절박합니다. 민생 경제를 붕괴시킨 극우 내란 세력을 가장 먼저 표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대위 구성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백병전입니다. 우리 진짜 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재외 국민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의 난맥상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비유와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화폰 자료 경찰이 확보한 건데 검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자, 검찰은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자료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데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 비화폰 자료라는 것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리고 그 직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화폰을 통해서 누구와 언제 통화했느냐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통화 내역을 확보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 그 대화 내용까지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많은 증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증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과 어떤 통화 내역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그 통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 등이 일치가 된다면 이것은 증인들의 어떤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전에 검찰 측에서 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시도했을 때는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그런 장소일 때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이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 임의 제출 방식,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을 통해 지금 서버가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지금 수사기관 검찰 측에서는 이제 재판부에다가 직권으로 해당 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 해당 서버가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사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통화 내역,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는 그 기록이 만약 이번 재판에 추가가 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이 재판의 쟁점과 다른 부분, 관계없는 부분들까지도 뭔가 논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법 수집 증거의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까지 확보한 이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다음번 6차 공판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측에서 언제 의견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6차 공판기일 정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어제 5차 공판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는데 통화 녹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현 전 특전사 1여단장이 이 대대장에게 이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이제 지시를 하는 통화 녹취가 재생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뭐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증인신문이 있었던 그리고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이상현 여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상현 여단장입니다. 이상현 여단장은 다시 김영기 1특전 대대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그 관계, 이 상하 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이미 김영기 특전 대대장이 증인으로 1차 공판기일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현 여단장과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어떤 증언이 일치한다면 어떤 끄집어내라는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거나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런 부분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뭐 전기라도 끊어서 이 부분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이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증언은 당시에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생생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상현 여단장의 증언이나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물증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CCTV 영상도 지금 계엄 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무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전후의 움직임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 해왔던 진술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던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는 건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건 지금 임의 제출 방식을 통해서 확보가 된 국무회의가 열린 이 대접견실이라던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전에 이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副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했던 진술과 다른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들 인원의 어떤 이 증언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이전에 안 바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들을 했었는데 만약 이런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다면 이런 부분, 왜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묻기 위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밝혀지는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하루하루 여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기온도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선선한 아침을 뒤로하고 오늘 낮 동안은 대부분 내륙 지역이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또 동쪽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나기 예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에 열기가 쌓여서 불안정해지면서 영서와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올 수 있겠고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출근길 곳곳에 짙었던 안개도 대부분 거쳐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차 햇볕이 강해지면서 낮 동안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대부분 내륙에서 2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 자외선과 오존도 강한 가운데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주로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는 스모그가 유입돼서 공기가 답답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중서부 지역에서는 밤 한때 다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